안녕하세요. 매셔벤젤스의 대표 파트너인 이태경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가 투자 유치를 할 때 필요한 사업 계획서 작성과 피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은 내부용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 외에도 이제 외부용으로는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 계획 작성을 하기도 하고, 고객을 위한 회사 속에서, 구인을 위한 회사 속에서, 협력사를 위한 제안서,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서 등 여러 가지 버전의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기본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는 어떤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 팀과 경쟁력에 대해서 명확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이런 사업 계획서들을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너무 사업 계획서 내용이 좀 늘어지거나 what은 있는데 how to가 없어서 목표는 있는 반면에 전략이 없는 경우, 지나친 비약으로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한 사업 계획서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 to나 단계별 로드맵을 뭔가 한 발에 로켓을 쏴서 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뭔가 차근차근하게 또 계획이 있으시고 마일스톤 있으신 분들은 그 논리 정연함과 개연성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자가 적합하다 판단되면 되게 신뢰를 갖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한 방에 다 중간 가서는 다 이제 건너뛰고 우린 바로 달나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이런 좀 의문이 가죠. 그 IR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참고하는 목차가 이제 세쿼이아 캐피탈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투자 검토할 때, 그리고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들이 후속 투자 유치 시 제가 조언한 내용들을 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고객의 문제가 중요한데요. 실제 이제 고객의 어떤 고충, 페인 포인트가 무엇이고, 기존의 해결책이 제대로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고객의 어떤 페르소나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중요한 항목인데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이제 목표 시장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목표 시장을 저희가 설정할 수도 있고, 또 뛰어난 스타트업은 간혹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정확한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목표 시장의 크기가 투자자가 보기에 충분히 투자할 만큼 클 것 같다는 이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를 추정할 때 탐, 셈, 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탐 같은 경우 해당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전체 시장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거는 비교적 이제 쉽게 기존 시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셈은 이러한 전체 시장 중에서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분야의 이제 시장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유효 시장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본인 나름대로 좀 논리적으로 이제 개연성 있게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솜은 이제 수익 시장인데요. 먼저 1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탐을 너무 크게 잡으신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이렇게 잡아버리면 저는 그렇게 좀 잡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또 잡아버리면 사실 그때는 셈이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탐보다는 셈과 솜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셈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업사이드가 딱 잡힌다 볼 수도 있겠죠. 경쟁사와 대체제에 대한 항목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 똑같은 직접적인 경쟁자는 없지만, 앱은 없는데 기존의 웹이나 뭐 카페에 쓰는 유사한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간접적인 경쟁사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근시안적으로 이제 경쟁자를 체크하다 보면 좀 간접적인 경쟁자들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소액 이제 재분해서 서비스하는 팀을 저희가 한 7-8개의 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다수 분들 중에 한 절반 분들은 다들 저희가 국내 최초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경쟁사 만나봤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분들이 경쟁사가 국내에 존재하긴 한데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수면 위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레이더는 안 걸렸지만, 저희 이제 투자자 레이더는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드물게 최초로 경쟁자가 없이 최초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퍼스트 무브인 경우도 간혹
간혹 있긴 한데, 대체제를 폭넓게 따지면은 완전 신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우에는 대체제는 없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이런 대체제를 제치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 써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경쟁사 도표 보면은 우리는 경쟁사에 비해서 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다 좋기만 해요. 뭐 이런 것들 많죠. 사실 스타트업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실 MVP라고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많은 기능이 아니라 한두 가지 기능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경쟁사보다 뛰어난 우위를 보이는 거잖아요. 제로 투 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최초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뭔가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10% 20% 좋은 게 아니라 100% 200%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강력한 경쟁 요소 한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고 E도 좋아 이러면은 이거는 그게 진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중요한 항목인데요. 해당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내는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매출과 비용 구조, 그리고 어떻게 유통을 하고 가격 정책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익 모델 같은 경우 저는 초기에 꼭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도 플랫폼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된 거고, 처음에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용자와 많은 이제 트래픽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서 광고를 하든 커머스를 붙이든 아니면 유료화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 모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뭐 이런 팀이 있거든요. 이 팀은 정말 엄청난 트래픽을 모아도 도저히 돈이 안 보인다. 그런 데들은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처음부터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카카오나 어느 정도 플랫폼이 되면 투자자들 보기에도 이거 충분히 수익 모델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는 서비스 트래픽만으로 갖고 있어도 저는 투자 유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요. 가끔 IR 자료에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팀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큰 실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멤버들의 이제 경력과 이력을 통해서 팀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지를 가늠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문제 정의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보통 이제 상당히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목표 고객을 상당히 이제 정교하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향후 이제 어떤 고투마켓 전략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고 원숙미가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해당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신뢰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스타트업은 반대로 문제를 상당히 크게 잡았지만 좀 새로운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다면 상당히 큰 이제 그 업사이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야망이 커 보이는 또 그런 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투자한 이제 리턴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초기에는 사람들 글쓰기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약간 교육용 툴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꿈을 더 키우시면서 비즈니스용, 예를 들면 PR 문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 문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제 목표 고객군을 상당히 이제 넓히면서 큰 시장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다를 개발한 스케트랩도 처음에 상당히 꿈이 컸었어요. 김정윤 대표님이 처음부터 저보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본인은 영화 허를 만들고 싶다. 업무적인 게 아니라 뭔가 감성적인 측면에서 나의 어떤 친구가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 일반적인 B2C 같은 경우는 흔히 보는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커머스 같으면은 객단가라든지 매출, 거래액 이런 것들 많이 보고요. 반면에 이제 B2B인데 사스다, 특히 국내 시장을 주로 보는 사스다 그러면은 롱테일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 시장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롱테일만으로는 좀 국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뒷단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조금 검증된 상태에서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매출이나 이런 기본 지표도 필요하지만 고객 중에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고객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레퍼런스 같은 것들, 핀테크나 이제 헬스케어 쪽 같이 좀 뭔가 규제가 많은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 좀 이런 그 규제 관련돼서 어떤 변호사의 좀 이제 자문이나 검토 같은 것들, 그런 자료, 그런 걸 이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규제가 많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라는 뜻이니까 그 시장 자체가 좀 하이 리턴이 돼야지 이제 좀 선뜻 투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규제가 커서 좀 리스크가 큰데 비해서 좀 리턴이 적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뭇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규제가 꽤 큰 영역이지만 그만큼 지금 이거는 뭐 유니콘을 뛰어넘어서 데카콘까지도 갈 수 있는 큰 시장이니까, 그래도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테크 같은 경우 개발만 해도 일단 수년이 요구되고 시장의 실제 적용까지는 거기부터 또 더 많은 자금과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뭔가 실적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장에 대한 비전이 좀 그래도 명확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개발 로드맵 같은 것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투자자가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시업 엔젤스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오늘의 집 투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앱으로 따지면 한 수천 다운로드 정도였거든요. 뭐 이
정도로 뭐 수천이나 1만이나 앱 기준으로 한 이 정도 지표가 나올 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간혹 그래도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시제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나 이제 국회의 이제 정보를 이제 체크해서 규제 리스크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코딕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시제품도 없었어요. 팀의 기획안과 경쟁력을 보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집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자료가 뭐 더 잘 만들었거나 이런 걸 떠나서 고객의 문제가 명확하고 분명히 이 솔루션은 먹힐 것 같다, 그리고 이 팀이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칭을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보통 다른 공동 창업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투자자가 신뢰를 좀 잃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팀 멤버인데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니까.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담당 투자자는 어쨌든 간에 투자자 사이에서 피칭을 할 정도면은 이미 이 스타트업에 꽤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싶은 의도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담당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파트너 심사역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보고 피칭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청중의 이해도에 맞춰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투자자분들하고 말씀 많이 나누셨다,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담당 투자자뿐만 아닌 다른 파트너 심사역들도 충분히 처음 들으시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과장하시는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면 대표님도 저렇게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들 뭐 또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맞으시면 하시되, 그게 아니면 편하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피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칭이 끝나면 아마 연이어서 바로 투자자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답변을 빨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차분하게 투자자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답변을 하다 보면 동문서답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좀 예민한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아니면 공동 창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파악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투자자들도 초기 스타트업이 리스크에 대해서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자신감에 기반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부록에 준비를 해 두시면 좋고요. 준비된 슬라이드로 부록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대표나 공동 창업자 분들이 이미 고민해보신 영역이구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신뢰가 갈 수 있는 거죠. 투자자가 계속 반복해서 질의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걸 또 이제 부록에 넣어서 Q&A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음번 피칭 전에는 그 자료를 좀 본문에 제대로 정리해서 넣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매셔벤져스 같은 경우 보통 일반 미팅은 저희가 1시간 내에 뭐 피칭부터 이렇게 Q&A까지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본격적인 IR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잡는 시간이 1시간 15분 잡습니다. 파트너 심사역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질문이 많아져서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평소보다는 저희가 한 15분, 20분 조금 더 길게 잡는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투심의를 바로 연이어서 합니다. 창업자들은 가고 파트너 심사역들만 모여서 논의를 하고 보통 한 80~90%는 그날 바로 결정이 나고요. 조금 더 저희가 보류 판정을 내리게 되면 조금 더 보완 자료를 요청해서 그 다음 주까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평가 항목을 보자면 투자자는 아무래도 투자를 해서 이 팀이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만큼 크게 성장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라든지 팀의 역량, 경쟁력, 또 저희의 수익성, 투자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진대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학생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평가 항목이 혁신성이 되게 큰 점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본격적인 IR이라기보다는 좀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들 또 항목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차이도 큰데, 투자자가 보는 관점이란 어떤 경우에는 또 그쪽에 전문 영역이신 교수님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성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기술의 혁신성이나 좀 보시는 관점이 또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인데, 같은 투자자가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차이가 나서 판단을 충분히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창업경진대회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짧은 경우에는 심하면 이제 뭐 피칭이 5분 만에 다 끝나고 질문도 3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못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평가를 하다 보면 제대로 평가를 하기가 조금 힘든 한계가 있긴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미팅 이전에
이번에는 전체 풀 버전을 보내드리는 것 대신에 흔히 말하는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라고 하는 요약된 이제 개요서 같은 걸 먼저 보내드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실제 미팅에서 풀 버전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그것을 공유해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저희가 콜드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해도 실제 미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적거든요. 실제 미팅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 유출의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앞단에서 그렇게 NDA까지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초기 투자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다 비슷하고 누구나 생각하는 거라 이 팀이 얼마나 실행을 잘하느냐에 달릴 수 있는데, 뒷단 투자 유치로 가면은 사업 계획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시리즈 BC 정도 가면 진짜 NDA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때까지 가면은 사업 계획 자체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유출됐을 때 민감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들도 한 시리즈 BC쯤 되면은 실제 NDA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을 이제 끝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 관련된 저의 영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